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이 발표한 인사 개편안을 놓고 야당은 인적 쇄신이 아닌 대통령 측근 보강에 땜질 인사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정당들은 서로의 대립의 날을 세우고 안으로 계파 갈등으로 집안 싸움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안팎으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정치권, 과연 돌파구는 없는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추억과 그림이 담겨있는 장항선 100년의 역사를 만나보고 장항 노포의 구수한 손맛도 전해드립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기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취재 기자의 솔까말인데요.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예, 먼저 부잣집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해 남아있는 흔적으로 비밀번호를 맞춰 집안에 있는 보석과 현금을 턴 40대가 붙잡혔습니다. 감쪽 같은 수법에 피해 사실조차 모르던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아무 반응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달 뒤 천안에서도 직접 도어록 비밀번호를 풀고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2차례에 걸쳐 모두 4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부유한 아파트 중에서도 CCTV가 허술한 곳을 노려 현관 도어록에 형광펜을 미리 칠해뒀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렇게 지워진 숫자들을 후레쉬로 비춰서 밝혀냈습니다.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한 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더 찾아가 비밀번호 자릿수와 순서를 파악하고 숫자들을 조합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경비원, 검침원 등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전기 자전거를 타고 먼 곳에 주차한 자동차까지 이동하는 등 교통수단을 바꿔 타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네, 정말 좀 상상하기 힘든 이런 수법들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이게 참 영화 같은 현실인 건지 네. 현실 같은 영화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처음 보면서 그 영화 도둑들 같은 그런 범죄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취재하면 할수록 좀 더 치밀하고 집요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어플에서 이제 길거리 사진을 보면서 CCTV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했고 또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보도에 나온 대로 차와 자전거를 섞어서 도망쳤습니다. 네. 또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몇 시간씩 잠복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집요한 노력 끝에 결국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집안의 보석과 현금 등을 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기사에 나온 것처럼 형광펜을 칠하면은 이게 번호가 노출이 됩니까? 예, 저희도 궁금해서 직접 해봤습니다. 네. 먼저 형광펜을 그 검정색 배경의 도어록에 칠하면요, 그게 육안성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여기에 형광펜을 칠했다는 걸 알고 있는 취재진들도 잘 안 보였는데 집주인은 더더욱 더 안 보였겠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은 그 형광펜에 흔적이 남게 됩니다. 뭐 가령 지문 같은 것들이 남게 되는데요. 네. 이런 범인은 이제 묻어 있는 지문 등을 통해서 이제 집집마다 사용하는 후보 번호군을 추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형광펜 칠한 부분이 지워지거나.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숫자가 한 4자리 숫자라고 하면은 그것을 조합해서 번호를 만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바로 네. 그 부분일 텐데요. 사실 또 이게 번호군을 안다고 해도 그 조합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번호를 또 여러 번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4자리일지 6자리일지 8자리일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쪽에서 범인은 조금 더 머리를 썼습니다. 사실 또 몸도 조금 썼던 게요. 계단 등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으면서 그 사람이 실제로 번호를 누를 때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를 체크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실제로 사용하는 몇 개 자릿수인지 그 자릿수를 알 수가 있어서 네. 조금 더 그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자릿수까지 알아낸 집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번호에만 뭐 형광펜을 칠하는 방식으로 네. 뭐 어떤 숫자로 시작을 하는지 혹은 뭐 어떤 순서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그 조합의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갔던 겁니다. 일단은
눌렀을 때 손에 뭐 묻거나 하면 좀 주의해야 되겠다 예,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아니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절도 행각을 벌였을까요? 다른 일을 해도 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취재하면서 다들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이번 범죄를 위해서 한 행동 보면은 그 노력으로 다른 일 했으면 참 잘 먹고 잤을 거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네. 뭐 일단은 뭐 직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일단 범행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 네. 이번에 처벌을 받고 나서 이런 치밀함과 집요함을 참 좋은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니까 기사에서는 두 군데 이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나와 있는데 네. 혹시 더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 같으면은. 맞습니다. 그 범인의 수첩을 보면요, 이제 노트에는 실제 범행이 이루어졌었던 대전과 천안 네. 말고도요, 뭐 서울 강남, 판교, 광교, 분당, 네. 동탄 등 조금 좀 부자 동네라는 동네 이름들은 다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동네 지역뿐 아니라 실제 아파트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는데요. 이제 경찰이 이런 곳에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해당 아파트에 혹시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공문을 네. 보내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피해자가 몰라서 신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이번에 드러났었던 피해자 중 한 명도 이제 본인은 피해가 없다라고 경찰에 말했는데 이제 경찰이 피해 사실을 분명 확신하고 있어서 혹시 비밀번호가 이거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놀라가지고 확인해보니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집안에 귀정품을 놔두고 이런 경우에는 그 잘 확인 안 하는 경우가 그쵸. 있죠. 뭐 예. 결혼식 때 그런 폐물 같은 것도 뭐 일부러 찾지 않는 한 이게 없어졌는지 예, 알기 또 어렵죠. 알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모방 범죄가 많아질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요즘에는 사실 또 이런 지문을 통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도어록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아. 뭐 가령 실제 지정한 번호 앞에 이제 아무 번호나 이제 한두 개씩 눌러가지고 이제 번호를 누르게 하는 그런 허수 번호 그런 방법도 있고요. 혹은 번호의 위치가 바뀌는 난순서 번호 등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한 그 다양한 기능의 도어록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굳이 도어록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게요. 이제 뭐 버튼을 누르는 기계식 그런 도어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바꾸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네. 혹은 번호를 누르고 나서 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도어록을 한 차례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뭐 지문 등의 그런 흔적들을 조금 한번 지워주면은 이제 이런 범죄 피해를 좀 예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예, 손으로 쓸어두면- 한번 쓸어내려서 지워주거나 또 요즘에는 왜 과거에 또 수법 보면은 왜 천정에다가 그 카메라를 예, 맞습니다. 달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유심히 좀 보시고 하여튼 뭐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아예 비밀번호를 뭐 4자리가 아니라 한 8자리로 만들어서 어렵게 하면 또- 더 조합을 어렵게 하든지 예. 예, 그럼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볼까요? 예, 재치 있는 신고 전화와 집요한 탐문 수색이 범죄를 예방했습니다. 자신의 차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탔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했는데요. 지난 11일입니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은 대전역 지구대원들이 대동역 주변을 30여 분간 탐문을 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체포한 데 이어서 이제 추가로 현금 1,500만 원을 들고 있던 이제 20대 여성 피해자를 찾아 그 피해도 예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큰 피해를 막아서 정말 다행인데 예. 택시 기사분이 어떻게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 사실 수거책도 되게 평범한 그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범죄 도구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외관상 의심하기는 어려웠는데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전 서구의 한 동네에서 탑승했었던 이 여성 처음에는 충남 천안을 간다고 말했는데요. 아. 이제 IC를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뭐 행선지를 바꿔서 뭐 갈마동을 가겠다, 내동을 가겠다, 대동을 가겠다 이렇게 행선지를 자꾸만 바꿔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걸 보면서 택시 기사가 의심을 하고 경찰에 우선 신고했던 거죠. 의심이 이제 간 부분이 있군요. 근데 보통 이제 기사분들이 승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두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마침 참 눈썰미 좋은 기사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택시 안에 타고 있잖아요, 승객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요?
예, 쉽지 먼저 않았을 것 같은데. 잠깐 이 수거책이 택시 바깥으로 나간 틈을 네. 이용해서 먼저 최초 신고를 했습니다. 아. 이제 승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다면서 이제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수거책이 화장실 간 사이 몰래 전화를 했다고 경찰에 말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한 차례 변수가 발생한 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목적지를 바꿨다 했잖아요. 한 차례 더 신고 후에도 목적지를 바꾼 겁니다. 수거책은 이미 차에 탄 상태에서 목적지가 바뀌면은 경찰이 잡지를 못하잖아요. 이때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경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마치 친구한테 연락하는 척, 아, 나 지금 집에 못 가고 대동역으로 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끄는 거죠. 경찰도 이 전화를 이렇게 뭐 되게 장난 전화로 여기지 않고 앞서 신고 들어온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최종 목적지가 대동역으로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근처에 있는 지구대원들을 신속하게 투입을 했습니다. 아, 기사분께서 굉장히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한번 이렇게 되면은 돈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어떻게 예방이 돼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좀 이렇게 있나 봐요. 예,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이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사전 예방 같은 경우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ATM 기기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이제 송금을 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한번 송금되면 다시 이게 반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회복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수법들이 통하지 않게 되자 현금을 직접 이렇게 걷게 되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택시 기사의 의심이랄지 혹은 은행원들이 좀 의심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네. 범죄를 미리 예방한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자로서 참 머리가 비상한 것 같고 뒤에 사건은 택시 기사분도 참 현명하게 또 잘 대처해서 머리가 참 좋으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앞서서 그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제 물건 훔친 남성 비롯해서 요즘 범죄 참 대단하고 머리 좋다라는 생각 드는데 네. 결국엔 다 경찰에 잡힌 거거든요.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시민과 경찰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는 추석이 유례없이 빨라서 이거 여름에 차례를 지낼 경우에 참 걱정이 많잖아요. 음식 상할까 봐 걱정도 하고. 근데 참 절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바람결이 벌써 서늘해졌어요. 그 처서가 지났죠. 지난 예. 23일이었으니까 정말로 공기 달라졌어요, 그죠? 예. 뭐 하늘빛도 확 달라지고요. 네네. 정말 이럴 때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이 됐죠. 네. 그나저나 제가 오늘 사회자님께 예. 아재 개그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진 배우는 누구일까요? 긴 이름을 가진 배우요. 네. 보통 이름이 길어봐야 내자고. 네. 뭐 옛날에 코미디 프로에는 뭐 김수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서수한 뭐 예.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이름이 예. 있었죠.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바로 154.4km. 길이를 가진 지금 장항선 배우 장항선 씨. 네. 예. 저분 뭐 굉장히 중후하고 아주 주로 재벌 회장님 또 뭐 이런 분들 많이 나오시지 네. 않으셨어요? 그 장항선 씨의 본명이 원래 김봉수 씨라고 합니다. 네. 그 장항선 예명이죠. 예. 지금 75살 되셨는데 예. 그러니까 배우 장항선의 이름은 살살 철도, 실제 철도 장항선에서 딴 거예요. 예. 저분이 고향이 충남 예산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번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예산에서 온양, 아산이라고 하죠. 예. 거기로 이제 기차를 타고 통학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배우가 되면서 예명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딱 장항선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실제 장항선을 타신 분이시네요, 그죠? 네, 이름을 그렇죠. 정할 때. 네. 예. 보통 이제 장항선도 그렇고 옛날에 보면은 학생들 통학하거나 그렇죠. 네. 또 뭐 아주머니들 이제 그 뭐 물건 또 네. 팔아 가기도 하고 네.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철도잖아요. 그래 저도 3년 동안 네. 장항선을 이용해서 통학을 그러셨구나. 했습니다. 예. 그 장항선이 올해로 100년을 맞이했습니다. 무려. 그 장항선 원래 1922년도 천안에서
네. 아산, 그러니까 온양온천역까지 개통이 됐어요. 충남선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렇게 하다가 1955년에 장항선으로 개칭이 됐죠. 아. 네. 그 지금 보이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예. 그 사진작가 김선재 씨의 작품인데 정말로 정겹죠. 예. 그렇죠. 네. 저게 비둘기호 열차 모습인데요. 비둘기호는 1998년도에 네. 11월에 없어졌어요. 아. 그때 마지막 한 달 동안 예. 저 없어진 모습을 촬영한 건데 참 정겹더라고요. 도시락도 드시는 분도 있네요. 예. 굉장히 완행 열차였던 기억은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장항에는 제련소도 있고 네. 또 보면은 뭐 항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 장항이 아마 읍이 제 기억하는 거로는 광주하고 같이 읍이 승격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옛날에 번성했던 곳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 알고 그제도 있는데. 촬영 가보니까 예. 군산보다도 훨씬 더 컸으니까요. 군산 가시는 분들이 장항에서 내려야만이 예. 열차에서 내려야만이 군산에 갈 수 있었으니까. 네네. 정말 대단했었죠. 그래서 그 한때 장항선 같은 경우는 그 정말로 대통령이 예. 자주 타고 내려와서 뭐 재련소 아. 행사도 가기도 하고. 예. 그런데 저게 장항선 열차가 말이에요.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뭐 열차 창가에 매달려서 갔던 사람도 예. 많고, 그다음 예. 사고도 많고,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연착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시 지금 기사가 예. 나오는데 열차 안의 모습이거든요. 예. 햇빛 가리개 없어서 우산으로 뭐 헬리 가리는 모습도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주요 이제 저것이 이제 대전하고 장항 개통하는 열차 모습이네요. 예. 저런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보령 탄광이 유명했었죠. 예. 그래서 그 많은 인부들이 광부들이 파업하거나 투쟁할 때는 또 철도역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 장항선은 막 산업철도로서의 역할도 컸을 것 같아요. 탄광도 있고 재련소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우리 충청 지역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그런 철도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고, 그다음에 느림과 기다림의 미학. 네. 그것이 바로 장항열차죠. 그래서 오늘 뉴스부터 맛집에서는 100살 된 장항열차를 만나보고요. 그리고 이에 걸맞는 장항 노포 맛집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가보시죠. 장항역, 구장항역이에요.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는데, 생각해보면 40년 전에 고등학교 야간 자습을 끝나고 장항선 열차를 이용했거든요. 그때 열차에서 놀던 대학교 누나들, 형들 보면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기자로서 장항선 역사 100년을 소개하게 되니까 정말로 감기가 무량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기차가 서질 않는 간이역에 장항선, 참 이름 특이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부선 하면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그럼 여기도 경장선이 되잖아요. 서울하고 장항. 그런데 불과 1개의 읍에 불과했던 장항읍이 이 이름을 고스란히 따서 철도 이름을 지은 거죠. 그만큼 장항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노선이네. 천안과 장항을 이어주는 장항선. 요즘 열차에 비할 수는 없지만 간이역을 스쳐가며 만났던 풍경들이 참 소중했던 시간이죠. 모두가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추억이 되고요. 여기가 대합실인 것 같은데 옛날 장항역 분위기가 하나도 없어. 확 바뀌었네. 이곳 장항역은 화물을 운송하던 장항 화물역으로 운영되다가
지금은 도시탐험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승객을 맡고 있습니다. 장항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고 있죠.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서 장안까지 열차로 시간이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홍성에서 서울까지는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100년 역사를 지닌 장항선의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선 전철화. 그래서 홍성에서 수도권까지 뭐 38분이면 간다고 그래요. 그 장항선의 새로운 또 역사가 기대가 됩니다. 장항선 100년 이야기를 만나봤고요. 이제는 손맛이 기가 막힌 높은 맛집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 여름도 다 갔죠? 올 여름에 그 뉴스모터 맛집 촬영하면서 꼭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먹게 됐네요. 자, 국수 갑니다. 야, 할머니가 뽑은 거. 야, 국수 왔어요. 국수. 콩국수 맛이 참 좋아요. 이 면이 이 콩가루가 섞었거든요. 그래서 딸로 먹어 틀려. 그래서 맛있어. 아유, 할머니 바쁘셔서 내가 다 먹네. 아유. We could get out of here, away from everyone. Do a million other things. 콩국수 어머니가 하는 거 봤는데요. 세상에 혼자 다 하시는데, 근데 이거 봐, 고명이 하나도 없죠.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콩국수 이 국물에 자신 있으니까 예. 거기에다 고명이니 뭐 계란이니 뭐 이렇게 막 토마토니 올려서 장난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실이에요. 그죠? 예.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좀 아까 배고파서 촬영 준비하는 동안 한번 먹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간이 됐네요. 간이 됐어요. 근데 좀 아까 보셨죠? 요거 소금, 설탕. 설탕. 요거 대전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소금. 소금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대전 사람들은 이제 소금을 쳐서 드시고 호남 분들은 이렇게 설탕을 많이 드셔. 그렇죠. 정답이요. 엄마 저 얘기 좀 할게. 방송 중이란 말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가 장항이 군산이가 가깝잖아요. 저기 바로 다리만 군산인데 잘하네. 거기 분들도 자주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설탕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니까 면 뽑는 거하고 뭐 삶는 거 보니까 아들 먹으라고 어머니가 해주신 것 같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먹어보겠습니다. 몇 분이세요? 이제 앉으세요. 대전에서 먹을 때는 이제 그냥 일반 소면이나 칼국수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칼국수면의 부드러움과 쫄면의 쫄깃한 마음 그 식감 그 딱 가운데네. 이게 좀 색깔이 말이에요. 뽀얗진 않죠. 콩처럼. 보니까 이게 땅콩하고 참깨를 볶아가지고 갈아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색깔이 약간 그물뜨찍하신 것 같은데 정말 고소한 맛은 극강이야, 극강. 야, 잡숴보면 알아요. 딴 밥 써보면 알아요. 예. 먹어보니까 알겠네요. 이 집이 왜 유명한지. 몇 년 됐다고요? 64년 됐어요. 64년. 이게 콩물국수의 비밀은 정말로 어떻게 삶느냐, 무슨 콩이냐, 또 농도가 어떠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면의 식감도 중요하고. 근데 이게 조금 덜 삶으면 비린맛이 나고, 이게 오래 삶으면 또 메주콩 맛이 나거든. 근데 이거는 딱 맞고요. 야, 올여름에 뭐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콩국수는 이제 와서 먹네. 야, 진짜. 어머니,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솔직하게 맛있게 이렇게 내놓는 분들 보면은 꼭 주방 가서 주인을 또 이렇게 가서 인사도 드리거든요. 어머니 감사해요. 아, 제가 감사해요. 오래 사세요. 예, 건강하세요. 93이라고 하셨죠? 7년 후에 또 와서 먹을게요. 예? 장항선 100년의 기억은 이제 새로운 100년을 기대하게 하는 곳. 정성과 푸근한 인심이 살아있는 여기는 서천 장항입니다. 네, 근데 콩국수의 참 진한 맛도 좀 감명 깊지만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노고를 이끌고 정성껏 만들어주는 그 마음이 더 진한 것 같아요. 정정하시죠? 네. 네네. 그 아무런 고명이 없이 진짜 진한 그 콩국수의 맛 대단했고요. 그리고 제가 먹는 동안에 그 네. 할머니가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 지켜보시고 예. 마치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뉴스입니다. 꿈돌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꿈돌이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전해드릴 광뉴스 기대되시죠? 일타 강사처럼 쉽고 재밌게 설명해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펜으로 직접 그린 그림이 순식간에 살아나서 움직인다면 정말 신기하겠죠? 카이스트 연구팀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움직이는 3D 스케치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쓱쓱 그리기만 하면 로봇처럼 그림을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와, 기존 방식에 비해 작업 시간도 짧고 배우기도 쉬워서 애니메이션 회사와 그리고 로봇 만드는 회사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후후. 그렇다면 이 우주 대스타 꿈돌이를 주인공으로 한 3D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주면 어때요? 만들어줘요. 제가 특별히 그 초상권도 쓰게 해드릴게요.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로.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 항공우주국이 지난해 발사해 제임스 웰 우주망원경이 요즘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에는
적외선 우주만원경 스피어 X를 발사해 우주의 기원과 생명체를 탐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스피어 X를 우주로 쏘아 올리기 전에 성능 검증을 하는 장비를 개발해가지고 국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 박수! 오! 그리고 게다가 스피어 X의 모든 자료에 대해서 사용권과 공개 권한까지 얻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우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미리 연락을 해서 환영 플랜카드에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글자를 특히 크게 써놓으라고 해야겠네요. 들었지, 친구들아? 너네만 믿는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우주만원경 같은 소식은 너무 먼 얘기 같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10월 3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 달 탐사 특별사 소식인데요. 여기선 누구나 우주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달 표면의 흙을 직접 만져보고 달에 가는 여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진짜 우주복과 달에서 가져온 돌, 그리고 달 탐사선, 단유리 축소 모형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주를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건 좋긴 한데요. 나 꿈돌이 그 신비주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걱정은 좀 되네요. 하지만 내가 우주 넘어서 꼭꼭 숨겨놓은 아지트는 절대 못 찾을걸? 그럼 슈퍼스타 꿈돌이는 오늘도 몰래 우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세요. 행복해요. 안녕. 네, 정치는 생물이라 변화무쌍하다지만 요즘처럼 정치권이 혼돈에 빠진 적도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저희 TJB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네, 제가 청와대 예. 국민소통수석을 가기 전에 출연한 적이 있으니까 그 한 1년 반 만에 우리 예. TJB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수석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 지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되셨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뭐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고성에다가 시위 이런 소식 들었을 때 좀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경호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어떠셨습니까? 예, 뭐 예. 제가 어떤 언론에서 그 질문을 하길래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시간은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호구역 확대에 관한 지시를 잘 하셨고 또 이것이 좋은 또 영향을 미쳐서 여야 관계에도 아주 순풍이 불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네. 저 한마디로 보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쉽게 지시를 하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그동안에 이렇게 갈등의 요인으로 남겨놓았는지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하는 뜻에서 네. 잘 하셨지만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법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 발언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뵙고 온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그거는 좀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그래요? 제가 예. 최근에 양산 사저를 찾아뵙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퇴임 전에 예. 대통령과 저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요즘에
시중에 보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서 인수위 시절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설화들도 많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빗대서 요즘에 한간에 그런 루머들, 유머가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제가 최근에 양산 사저를 찾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그렇게 좀 비꼰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또 대통령께서 크게 박장대소하고 웃으셨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웃으신 게 아니고 저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진지하게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대통령님 그런 게 아니고 한간에 이런 유머가 있다 그랬더니 그 자체에 대해서 웃으신 것이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비꼬듯이 웃으신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뭐 해명 잘 하신 것 같으네요. 예. 이제 뭐 얘기 나오신 김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아직 20%대를 이제 못 넘기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뭐 인사 문제라든지 나오지만 박수현 수석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또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문다는 것은 국정 수행 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국정 수행을 못 하시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속 정당을 떠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조만간에 회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인사니 뭐 대통령실의 수의 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핵심은 대통령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국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과 이 국정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태도가 대통령 말씀대로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듯이 아직 대통령 후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 또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에서 국민이 신뢰감보다는 불안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대통령 일정이 외부로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된다든지 청와대 비서실에서 조금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청와대 계셨으니까 대통령실이죠. 이제 대통령실이지만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건 한마디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정은 비밀입니다. 1급, 2급, 3급 비밀이 있을 텐데 그중에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된 것은 2급 비밀 정도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외부로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더구나 시간, 장소까지 정확하게 유출이 됐거든요. 유출이. 그렇다면 그것은 대통령의 신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관리되는 것이고 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비록 대변인이나 수석이라고 하는 핵심 위치에 있었지만 저도 대통령의 일정을 다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만큼 엄중하게 관리가 되는 것인데 좀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었다. 그만큼 대통령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 국정에 임하는 자세가 아직 이렇게 엄중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그 원인을 밝혀내고 유출 경로를 찾아서 정확하게 조치를 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 또 국민소통수석을 지내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결국 넘겨줬잖아요, 그죠? 좀 야박하게 말하면은 실패를 한 셈이 됐는데 여러 가지 회한도 좀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밖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정권을 넘겨준 책임에 대해서 저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로부터 그런 어떤 질타도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실패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 또 심판 네. 이런 것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경쟁을 하셨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미래의 어떤 경영 능력을 놓고 국민이 판단을 하셨다는 것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뭐 잘한 것도 있습니다만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뭐 크게 그렇게 저희들도 지금 국민의힘을 윤석열 정부를 그렇게 세게 질타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주로 저희들의 경험을 들려드리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좀 줄여나가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비판이나 비난보다는 재언과 제안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탈원전 관련해서 월성원전 관련 수사라든지 또 그 북송, 그 어민 강제 북송 관련 의혹 관련해서 또 이렇게 세종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청와대 윗선까지 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당연히 네.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갈수록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네. 임기 말에 취임할 때 당선됐던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로 임기를 마감한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지지율을 회복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전 정부에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전 정부만 바라보는 것은 네. 큰 문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는 특히 대통령이나 정부의 어떤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들로 결정된 일들이 있거든요. 네. 또 말씀하신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옳다 그르다로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검찰 공화국의 걱정을 좀 받고 있는 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서 그런 가치 문제나 정치 판단의 문제의 영역까지 어떤 사법적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당 얘기 좀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그 오후에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될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이제 쭉 과정에서 70에서 80%까지 이렇게 지지를 얻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저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위기를 맞으면서 야당이라도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큰 구심점을 중심으로 단결하면 아마 지금 집권 여당보다 더 좋은 평가를 국민께 받을 수 있겠다. 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어떤 판단 속에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힘을 몰아주는 뭐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민주당의 어떤 핵심 상징,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를 보면 20%를 넘지 않습니다. 10% 중후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런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큰 위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에 뭐 예상대로 대표로 선출된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만 7, 80%의 득표로 대표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 미만의 권리당원 투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어떤 당원의 무관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함께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친 이재명계가 뭐 굉장히 약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 부분도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당화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이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당화 부분. 사당화는 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지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보고 사당화니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사당화에 대한 그런 오해를 받은 점은 뭐냐면 오늘 이전에 진행이 됐던 여러 가지 당원 개정의 과정 중에서 지금 전국 대의원대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권리당원 전체 투표의 결과가 이를 우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최고 의사 결정의 기구다라고 하는 당원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팬덤 지지자들로 어떤 결정 구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당화의 포석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았고, 그렇죠. 권리당원은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죠.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당의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그 당원 개정안이 부결이 됐거든요. 그만큼 민주당의 중앙위원들이 그런 어떤 사당화의 염려를 국민과 함께 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도 대표 취임을 한다면 바로 이러한 점을 잊지 말고 정말 공명하고 투명한 그러한 민주정당의 운영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그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한 부분들이 지금 법원에서 사실상 인용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업무를 정지시켜라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청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 뭐 각하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대위가 뭐 움직일 여지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그 심각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겁니다. 한마디로 법원의 결정은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설마 아무리 그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이 집권당의 그런 위상과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었는데 정반대로 나온 것이죠. 더구나 어떤 그 가처분이라고 하는 그 형식적 절차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실체적 내용까지도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도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위가 다른 당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비대위의 역할, 이런 문제들이 본안 소송에 나올 때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그런 장외 공격은 더 강화될 것이고 비대위의 역할은 줄어들 것이고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입니다. 그 댓글 중에 제가 참 저기 재밌게 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절대 제 의견이 아닙니다. 네. 억지로 비상사태를 만들더니 결국 진짜 비상사태가 되어버렸다. 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 아마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에서 그렇게 썼겠죠. 예. 그런데 지금 오늘 법원의 판단 내용 중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된 당원권 정지된 상황이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법원의 판단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를 쉽게 얘기하면 몰아내기 위해서 비상 상황이 생긴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이다고 그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 본다면 댓글이 우스갯소리를 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스스로가 이런 비상 상황을 만든 것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 겁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네. 뭐 신군부 비유까지 그렇습니다. 하면서 뭐 선을 넘었다는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이후에도 실제 당 내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커질 것 같고, 한
측면에서는 또 뭐 분당 얘기까지도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나이를 생각하면 향후 20, 30년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청년 정치인의 미래가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미 윤핵관이나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정도의 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전하기를 바라는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싸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얻을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갈까 봐. 이준석 대표의 공격은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계기로 해서 더욱 거세질 것이고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박수석께서 생각하시는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우선 다른 것보다 이번 중부권의 그 폭우로 많은 그 피해를 보신 우리 충청인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초당적으로 온 힘을 모아서 이 수해를 극복해내야 되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그 국가 균형 발전의 핵으로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설치라든가 국회 분원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낼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 중추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여기에는 지역의 문제는 당을 떠나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힘을 모아가는, 그리고 다른 지역이 경쟁자이지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정당이 경쟁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는 초당적으로 충청의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힘을 합쳐 나가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저도 그 일에 앞장을 서서 제가 역할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크레딧 시선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